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이번 주 첫 소식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5개월 가까이 끌어온 한미 관세 협상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기로 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상호 관세 세율은 지난 7월 합의한 대로 15%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관세 협상 세부 내용 합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 실장은 대미 금융투자 3,5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된다며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 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우린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연간 200억 달러 한도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 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며 국내 외환 시장에 충격이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외환 시장의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근거도 마련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는 한국 기업이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안전장치도 다층적으로 마련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됩니다. DHS가 앞으로 미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모든 시민권자의 얼굴 사진 촬영을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촬영된 사진은 최대 75년간 DHS의 아이덴트에 보관됩니다. 인권단체들은 정부 감시 강화와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DHS가 오는 12월 26일부터 미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모든 비시민권자를 대상으로 얼굴 사진 촬영을 의무화하는 새 규정을 확정했습니다. 따라서 공항, 항만, 육상 국경 검문소 등 모든 출입국 지점에서 비시민권자를 대상으로 얼굴 인식 촬영을 실시하게 됩니다. 수집된 이미지는 여권 비자 데이터베이스와 실시간으로 대조되며 확인된 정보는 즉시 세관 국경보호국에 전달됩니다. 비시민권자 사진은 최대 75년간 국토안보부의 자동 생체식별 시스템에 보관됩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조치를 국경 보안 강화와 비자 체류 기간을 넘긴 비시민권자에 대한 관리 효율화를 위한 현대화 조치라고 설명하며 출입국 심사를 간소화하고 서류 위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DHS는 생체인식 기술을 통해 신원 확인의 정확성을 높이고 국제 테러리스트나 미립국자 식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정부 감시 강화와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과 미주기술센터는 얼굴인식 오작동으로 인한 오인식 가능성과 국토안보부, IC, 정보기관 간의 데이터 공유로 장기적 감시체계가 구축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일부 단체들은 얼굴인식 알고리즘이 인종과 성별에 따라 오류율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명확한 감독장치 없이 시스템이 확대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시민권자의 경우 참여는 자발적이며 신원 확인 후 12시간 내에 촬영 이미지는 삭제됩니다. 전국적으로 시스템 완비까지 3에서 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각 공항 및 국경 지점의 기술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불법 체류하다 지난 1월 이후 강제 추방된 외국인이 5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발적으로 출국한 불체자 160만 명을 포함하면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모두 200만 명이 넘는 불체자들이 미국을 떠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국토안보부는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의 지휘하에 52만 7천여 명의 불법 체류 외국인이 추방됐다며 이는 역대 최대치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 해 말까지 불체 외국인 60만 명을 추방해 역사적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지금까지 200만 명이 넘는 불체 외국인이 미국을 떠났다면서 그중 160만 명은 자발적으로 탈미국을 선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안보부는 국토안보부 산하 법 집행기관은 살인범, 강간범, 소아성애자, 마약상 등 미국 사회에서 가장 악명 높은 불체자들을 끊임없이 제거하고 있다면서 IC 체포의 70%는 미국에서 범죄 혐의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불체자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인권단체 및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무런 범죄 사실이 없지만 검거 현장에 함께 있다가 적발돼 체포된 이민자들도 적지 않아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한편 국토안보부는 불체 외국인들이 자진해서 미국을 떠나기로 할 경우 $1,000의 지원금과 함께 무료 항공권을 제공하고 있다고 다시 소개했습니다. 불체 중인 사람들이 혜택을 활용해 합법적으로 미국으로 돌아와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할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체포돼 다시 미국에 돌아올 기회 없이 추방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조지아주에서 일어난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와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의 공장을 건설하는 외국 기업 전문가들의 입국을 원활하게 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일본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취재진과 대화하던 중 한국이 조지아주의 이민 단속 이후 비자 보증을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우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한국만이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미국엔 외국 기업이 짓고 있는 공장이 많다면서 이들 공장 일부는 정말 복잡하고 정말 정교한 장비를 만드는데 그들은 일정 기간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한다. 그 사람들이 우리 사람들을 가르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지아주의 경우 배터리였다며 배터리는 매우 복잡하고 만들기가 매우 위험하다며 실업자를 아무나 데리고 와서 $20억 달러짜리 배터리 공장에 와서 일하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어떤 비자로 입국하게 되냐는 질문에 우린 완전히 새로운 계획을 짜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이 같은 제도를 계속 시행하진 않을 것이며 천천히 단계적으로 폐지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는 새로운 계획이 비자 신설인지 입법 또는 행정 권한을 활용한 정책 시행인지 등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간 한국 정부와 재계는 한국인 전용 전문직 비자 신설을 위해 수년간 노력해왔지만 외국인 노동자 입국 확대 등 이민 문제는 미국 사회의 여론이 첨예하게 갈린 현안이라 별 소득이 없었습니다. 내년 사회보장연금과 생계보조금의 인상률이 2.8% 확정됐습니다. 사회보장국은 올해 인상률 2.5%보단 높아졌다고 밝혔지만 최근 관세 영향으로 들썩이는 물가를 감안하면 물가 상승률이 충분히 반영되진 못했다는 분석입니다. 사회보장국은 24일 물가 상승률에 따른 생계비 조정치에 따라 연금 생활자 약 7,100만 명과 SSI 수혜자 750만 명이 각각 내년 1월 1일과 올해 12월 31일부터 2.8% 인상된 연금과 보조금을 받게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회보장연금 혜택은 내년 1월부터 매달 평균 약 $56씩 더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내년 1인당 월 평균 사회보장연금은 $2,071로 추산됐습니다. 올해 생계비 조정치 비율은 2.5%였는데 물가가 더 오른 만큼 조정 비율도 2.8%로 더 높아졌다는 것이 사회보장국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필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회보장연금 등에 의존하는 수혜자의 경우 물가 상승률이 충분히 반영되진 못해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9월 미국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0% 상승해 상승률이 생계비 조정치 비율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미국 은퇴자 협회에 따르면 노령 미국인의 약 40%가 주요 소득원을 사회보장연금에 의존하고 있어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실질적인 인상폭은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 인상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보험료가 사회보장 혜택에서 자동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연방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국이 발표한 연례 재정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보험료는 11.6% 인상돼 월 $206 50센트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예측대로라면 사회보장연금 수급액이 적은 사람들은 파트 B 보험료 인상으로 받을 수 있는 추가 혜택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푸드스탬프 지급 중단을 예고하자 각 주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긴급 식량 지원을 위한 예산 $3,000만 배정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푸드스탬프 혜택이 중단되는 것을 고려해 지원금을 푸드팬트리 등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금액으론 약 1,600만 번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이 지원금이 뉴욕주의 식량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지역사회 푸드팬트리는 지원금으로 계속 식량 배급에 나설 수 있고 특히 어린아이들이 굶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푸드스탬프 지급 중단에 대응해 주별로 내놓은 대응은 제각각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주 차원의 푸드스탬프를 운영하는 방식, 또 다른 하나는 푸드팬트리와 같은 기관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버지니아주는 주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예산 잉여금을 사용해 매달 $1억 5천만 규모의 푸드스탬프 프로그램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루이지애나주 역시 비슷한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다만 뉴욕주와 매사추세츠주, 콜로라도주, 캘리포니아주 등은 일부 금액을 푸드뱅크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예산 여유가 많지 않은 탓입니다. 아칸소, 오클라호마, 조지아, 유타주 등은 별도 지원이 아예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셧다운 장기화로 추수감사절이 있는 11월에 푸드 스탬프가 중단되는 사태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뉴욕 주민 약 300만 명이 푸드 스탬프 혜택을 못 받게 될 것이며 뉴욕 주민 14만 명의 건강보험료는 40% 가까이 급등하고 가정에너지 지원 프로그램 지연으로 150만 명의 뉴욕 주민이 공과금 감당이 어려워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백악관은 정부 셧다운의 불확실성을 악용하며 더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데 이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케어 건강보험료 급등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됐습니다. 뉴저지 주 정부는 내년도 보험료가 평균 16.6%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더욱이 연방정부 보조가 사라지게 되면 보험료는 올해보다 175% 인상되게 돼 무보험자가 속출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저지주 금융보험국은 어제 다음 달 1일부터 공개 가입 기간이 시작되는 2026년도 오바마케어 보험료는 평균 16.6% 오른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바마케어 보험사별 인상률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18.4%, 호라이즌 18.1%, 엠버터 17.1%, 아메리힐스 15.5%, 오스카 4.6% 등으로 확정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현재 뉴저지 오바마케어 가입자의 91%에 해당하는 46만 6,600명 이상에게 제공되고 있는 연방정부의 오바마케어 보조 확대 조치가 연말에 종료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뉴저지주 금융보험국은 기본적인 보험료 인상에 더해 연방정부 재정 보조가 올해 말로 사라지게 되면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 부담은 연간 $2,780 이상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입자의 실질 보험료 부담이 올해보다 175% 급등하게 된다는 것이 금융보험국의 분석입니다. 금융보험국은 몇 가지 사례를 제시했는데 연소득이 13만 $1,000인 오션 카운티의 4인 가정의 경우 연간 보험료가 약 2만 $6,000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가구가 소득의 26%를 보험료로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또 연소득이 약 9만 $4,000인 미들섹스 카운티의 60대 초반 부부의 경우 연간 보험료가 2만 $2,000 이상 증가할 수 있다는 사례도 제시했습니다. 주 금융보험국장은 연방정부의 오바마케어 보조금 확대 조치가 연장되지 않는다면 가입자들은 엄청난 보험료 부담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상당수 가입자가 보장 범위가 낮은 보험 상품을 선택하거나 아예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앞서 CBO는 오바마케어 보조 확대가 종료될 경우 향후 10년간 무보험자가 400만 명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뉴욕시장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도전하고 있는 거물 정치인 앤드류 쿠오모 후보가 정치 신인 민주당 조란 맘다니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를 10%포인트로 좁혔습니다. 조기 투표에 이틀간 16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참여해 뜨거운 선거 열기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서퍽대학교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조란 맘다니 후보 지지율은 44%로 무소속 앤드류 쿠오모 후보 지지율 34%를 10%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커티스 슬리와 공화당 후보는 11%를 확보했으며 지지 후보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답변은 7%였습니다. 지난달 서퍽대 여론조사에선 맘다니 후보가 45%, 쿠오모 후보 25%를 기록해 두 후보 격차는 20%포인트였습니다. 당시 슬리와 후보는 90%, 무소속으로 출마한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8%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서퍽대 여론조사 이후 애덤스 뉴욕시장은 지지율 하락과 정치적 기반 약화로 재선 도전을 중단하고 쿠오모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한편 뉴욕시 선관위 비공식 집계에 따르면 지난 25와 26일 이틀간 조기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는 16만 4,10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직전 선거인 2021년 뉴욕시 선거 때의 3만 1,176명과 비교하면 무려 5배 이상 급증한 수치입니다. 지난 6월 실시된 뉴욕시 예비선거의 첫 주말 조기 투표율과 비교해도 2.5배 증가했습니다. 시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6월 예비선거 조기 투표에선 25에서 34세 젊은 유권자의 참여가 연령별 분류에서 가장 많았는데 11월 본선거 조기 투표에서 50세 이상 유권자의 참여가 전체 연령별 분류의 50%를 넘는 등 큰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부터 시작된 뉴욕시 조기 투표는 다음 달 2일까지 9일간 실시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 주간 브리핑을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